안녕하세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민정입니다. 오늘 시민단체의 먹거리 보장사업 토론회를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직접 뵙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다소 빠르게 진행함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토론회는 본협의회 사회위원회와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를 드리고요. 기조 발제 후에 토론회와 질의응답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택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요. 평택시 먹거리 시민연대의 이승희 상임대표님 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하고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 먹거리 보장사업,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먹거리 보장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거기 지금 4회차 진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또 평택시에서도 하고 있는 먹거리 보장사업, 푸드플랜 지원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라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여기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은 질문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이사장님이신 김준규 이사장님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제가 봄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산 김치 먹자. 얼마 전에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 김치인데 수입량이 한 27% 줄었다 그래요. 작은 겨자씨가 뛰어다니면 일이 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먹거리 행사 때 제가 와서 국산 김치 먹자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참 좋다 그러셨어요. 전체 채소 작물 중에서 거의 50%가 넘고요. 요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외식 비율이 막 70%, 물론 배달도 포함하지만요. 거기다가 우리 군인, 우리 아이들이 25만 명의 대체경찰, 전투경찰들만 하루에 6만 끼를 먹어요. 그런데 김치를 한 종지씩만 우리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항바이러스 면역체제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대파값이 10,000원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계속 국산 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먹거리 먹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 먹거리 먹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택시 유통과의 허윤관 과장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혜용 팀장님도 함께 오신 것 같아요. 네, 잠깐 이쪽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유통과장 허윤관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유통과장 다시 부임하게 돼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먹거리 보장 사업 자체를 이제 많이 논하고 그러는데 우리 권현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럴 텐데 또 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게 먹거리 보장 사업 쪽에서 이렇게 승인될 거로 이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오늘 그 먹거리 보장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게 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먹거리가 없으면 세상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택시 농업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는 여기 이제 계신 우리 토론자분들이나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우리 저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평택시 유통과의 허윤강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위원회 오늘 같이 주관해 주시는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화면, 저기요. 네, 일단은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하고 우리 본협의회 손의영 회장님께서도 오늘 오시고 싶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못 오심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남겨놨습니다. 아까 다들 오셨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우리 안대성 원장님과 우리 손원희 차장님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행사 있다는 걸 어제 밤에 알아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뭐 계속 지역 현장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라오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대략 경기도 농민들 중에 70% 이상이 연간 농업소득으로 1,000만 원을 못 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중에 70%는 연 농업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구조이고요. 근데 경기도의 인구는 1,380만 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농민과 경기도의 소비를 잘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경기도는 먹거리 자족도시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 계신 여러 활동가분들과 도 차원에 있는 이 진흥원이 함께 좀 네트워킹하고 토론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올바른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현장을 자주자주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 듣고 또 함께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행사 잘 들으면서 또 공부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안대성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토론을 해주실 우리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화면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을 해주실 배농영농조합 법인. 연습을 했는데도 이렇게 발음이. 이정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손 한번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을 해주실 평택시 의회 시의원님이신 우리 권현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가볍게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협의회 부회장님이시자 로컬 먹거리에서 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김덕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평택 로컬푸드의 김성훈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김찬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평택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이은주 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조를 해주실 우리 김주란 사무국장님이 계신데요.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 바로 김주란 먹거리 시민연대의 우리 사무국장님의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 상황 공유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조 발제를 맡은 김주란입니다. 발제에서는 현재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공고가 난 후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는 우리 지역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먹거리 보장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의결을 거쳐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을 말하며 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 종료 아동들은 매년 2,500에서 2,700명이며 이들에게 정부는 자립정착금 500에서 800만 원 그리고 3년간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한 2020년 보호종료 아동 지원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들이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취업에 대한 정보, 기술, 자격의 부족과 독립 생활에 따른 어려움 등 심리적 부담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의 52.5%가 월 수입 150만 원 미만으로 주거비, 생계비 등 모든 비용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단칸방이나 고시원의 월세를 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립 기반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만 18세인 보호종료 나이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도 했으며 기존에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을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아동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도 현행 500만 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며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과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충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는 이런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먹거리 보장 사업 중 농산물 꾸러미형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역의 보호 종료 아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택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을 갔는데요. 아동복지팀에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평택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 40여 명이 있다고 4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13명만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꾸러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모두 이제 좋아하고 신청할 줄 알았는데 이제 결과는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뭐 갈등, 가정 불화 등으로 이제 힘든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평택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에 의뢰해서 쉼터의 청소년 17명의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쉼터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쉼터 팀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거라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대상자 30명에게 45,000원 상당의 평택 친환경 농산물 또는 평택 로컬푸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25일 이제 진행한 1차 농산물 꾸러미 작업 모습인데요. 이날은 이제 배농 영농조합에서 친환경 농산물인 배, 방울토마토, 장아찌와 평택 로컬푸드 생산자에서 체리로 해서 꾸러미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1차 농산물 꾸러미를 보낸 후 그 대상자 3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꾸러미 내용물 중 가장 만족하는 물품으로 체리를 뽑았고 다음으로 이제 방울토마토가 만족스럽다고 이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꾸러미 물품의 만족도는 불만족에 대한 이유를 써달라는 문항에 대해서 과일을 평소 좋아하는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양한 제품에 꾸러미가 와서 좋다. 그 과일이 맛있다. 이런 답변도 있었지만은 구성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꾸러미부터는 이제 좀 더 다양한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배와 방울토마토, 장아찌와 더불어서 블루베리, 치아바타 빵, 누룽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더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에서는 이제 더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배,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외에도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유명한 초당 옥수수도 또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다양하게 구성한 꾸러미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이제 모두 만족한다는 이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의 이유로는 꾸러미 속 제품이 다양해서 좋다. 그리고 구성이 알차고 품질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계절에 맞게 변화한 구성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인 답변은 못 먹어본 초당 옥수수를 드디어 먹어보게 돼 좋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가 생활에 도움이 되냐는 이제 질문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으로 먹다가 꾸러미로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식사를 집에서 챙겨 먹게 됐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꾸러미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과일은 비싸서 선뜻 사 먹기 어려운데 꾸러미에 과일이 있어서 돈이 절약된다. 이제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꾸러미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진행한 이제 4차 꾸러미에는 더 이렇게 과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감귤과 이제 샤인머스켓도 이제 넣었더니 이제 반응이 이제 더 뜨거웠습니다. 너무 맛있었다고 이제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 농산물 꾸러미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9월과 10월에도 이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꾸러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는 경기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을 통해 뜻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꾸러미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부터 조금 많이 긴장하셨는데요. 아주 무난하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주란 사무국장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의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좌장이신 우리 이승희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먹거리 보장 사업을 4회차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까지 일이 많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물품을 넣을 것인지 선정하는 것부터 날씨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때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우리 배농 영농조합법인의 이정경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농협동조합의 작업장에서 거의 꾸러미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산자님들이 일단 굉장히 너무 편안하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믿음영농조합에서 이제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빵을 저희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싸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선뜻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생산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정경 배농영농조합법인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농영조합법인의 이정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뭐 농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이게 좀 말에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업 배경과 우리 농업 일반, 그다음에 시장 환경, 그다음에 먹거리 측면의 문제점, 이런 대안, 그다음 필요성에 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에는 저희가 그 농업 그 현장이 그 도시개발이나 이런 그 농지들이 이렇게 그 다시 그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그, 그 뭐야 TPP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환대평양 경제자유구역이 곧 발효가 되면은 사실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농업인들로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 수입 농산물이 간설한 그 장벽으로다가 우리가 막고 있는데 저것이 발효가 되면은 또 우리 그 무역상으로는 우리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조약에 그 들어갈 수 없는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농업이 피해가 보게 되는데 사실 누구도 지금 이 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계속 그 얘기가 겉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 일개 농업인들이 뭐 얘기한다고 바뀌는 상황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 주장해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평택 농업 현장을 보면은 현재 그 우리 평택 인구는 약 57만이 좀 넘었다 합니다. 근데 그 우리 농업인 인구는 거의 한 2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현재 평택 농업 인구가요. 그렇게 소수 인간 상황에서 이렇게 그 농업 전반에 봤을 때 다른 어떤 행정 그 사업에 비해서 많이 그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농업 중에서도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쌀 외에는 거의 쌀이 거의 한 59% 정도, 60% 정도 지금 그 사업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농업인들은 좀 많이 그 생산이라든지 유통의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좀 같이 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환경을 봤을 때는 슈퍼니 농산물에는 그 쌀을 비롯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배나 토마토, 오이 뭐 이런 그 몇 개 종목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그 농산물들은 그 소규모 소농에 그 해당되는 그런 현상으로 크게 그 시장에서 어필을 못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시장으로 봤을 때는 쌀 같은 경우는 이제 RPC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각 농협에서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APC에서는 사실상 평택의 배밖에는 다른 거는 거의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다른 그 과일들이나 이런 과체류들은 과일들은 그 본인들이 소비에 그 유통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과체류는 그래도 손탕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일부 그 몇 분만 좀 참여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 농업인들은 본인이 좀 뛰어다니는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시장에 가면요,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지만은 농산물 자체가 이제 그 화학농약을 해가지고 재배한 농산물에 비해서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월등히 저희가 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겉모습 보고 물건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매 시장을 가면은 그냥 B급, 그러니까 그 가공용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친환경 농산물을 해가지고는 시장을 가면은 그 농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소하자는 그런 그 어떤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경매사들이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코드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다. 어떤 그 소비자와 그 어떤 그 이런 그 유통관계 그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저희 그 경기도 마을기업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홍보집을 좀 이렇게 제가 캡처해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각 기업의 대표 상품들을 수록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각 마을기업 분포도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그 현상을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평택에도 농업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 어느 지역에서 무슨 농산물이 얼마만큼 나와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런 지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몰라요. 막상 계획을 짜도 그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농업인들은 그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꾸 도매시장으로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이런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게 농업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게 좀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좀 급히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농업은 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여러 품목으로 좀 확대 적용을 해서 같이 여러 가지 품목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고요. 둘째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인식이 너무 우리 저희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빼고 일반 농업인들 중에서 일반 품목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갖고 있는 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저쪽에 남양주나 뭐 이쪽에 경기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분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쪽에 다 계십니다.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농업인들이 어떤 생각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평택은 부족하지 않은가. 또 시장도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간행 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친환경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도 소비자 쓰고 없는 것이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가면은 좀 B급 취급받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좀 화성이나 성남이나 광주나 뭐 이런 것처럼 파주 같은 건 활성화된 것처럼 좀 급식에도 좀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기관이나 이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조금만 좀 문만 열려주면은 많은 친환경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죠. 드릴 말씀 많은데 10분 만에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안으로 보면은 제일 급한 게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급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많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농산물 자체가 차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를 그걸 갖다 차별화를 분명히 적어가지고 농업인들도 따라올 수 있게끔 하고 소비자들도 구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품목도 늘어나고 저변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인증인가를 제가 좀 봤어요. 제 옆에는 제가 인증서도 같이 첨부를 했는데요. 어떤 기회 요소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인증을 막 갖고 있으면.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들고요.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한 방향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상 소비자님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또 친환경을 많이 찾으시고 근데 막상 시장 가면은 과연 이걸 손이 가야 되는 건가 말하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화학농약을 집으시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이제 농협에 돌아다니고 봤는데 매장을 평택 농산물이
거의 없어요. 농협 매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농협 매장이라는 곳에 다녀보니까 청소년들 거의 없고, 저 아래 이제 그 의성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뭐 이런 김제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농산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우리 지자체 그 로컬 푸드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인증이 갔을 때 여기에 대한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현상들을 그 우리가 해결해 나가 보다 보면은 그 먹거리 현상이 하나하나 좀 실제 풀리듯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은 말씀이 일단 평택시만의 농업지도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 인식 부족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농산물 꾸러미 대상자들, 특히 청소년 단기 쉼터에 있는 학생들, 쉼터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이훈주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쉼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9살부터 24살까지의 그 청소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이제 생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또 그 친구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선은 그 먹거리 연대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부분이 대상자 요청을 하실 때 평택의 주소지를 두고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택시의 주소를 두고 보호 종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17명을 좀 추천해 주십사.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소해 있었던 그 청소년들이 퇴소를 하면 저희가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퇴소 청소년 사후 관리 그 청소년 대상하고 그리고 그 쉼터의 어떤 이제 그 가정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립 지원이라든가 입소하지는 않았지만 그 쉼터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그 사업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청서를 받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택에 있는 쉼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외부의 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입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이제 보통은 혼자 자립해 있는 청소년들은 보통 후기 청소년들이어서요. 보통은 이제 18, 17부터 시작을 해서 24살 이상까지의 청소년들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가 평택지열 자아센터와 이제 연결을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청소년 가정과도 지금 같이 뭐 상담이나 아니면 같이 뭐 자립 지원에 관해서 서로 연결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좀 오픈을 해서 같이 이제 신청을 좀 받는 형태로 해서 총 17명, 총 17명의 그 후기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 가정 그러니까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가정에서 17 가정이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에는 독거 청소년이 4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호자 없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사는 그 가정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 여기에는 이제 뭐 조성 가정이 있고요. 편부, 편모, 그다음에 일반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팀이 더 추가해서 총 8명을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서를
네, 전달을 드렸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쉼터의 사후 대상자인 이 청소년들은 특히나 독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생활비를 해결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생활비에서 그 친환경, 유기농 이러한 인증을 붙은 뭐 과일이나 무슨 제철 채소나 이런 거를 사실은 그 나름의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상 이러한 경험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쉼터 내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쉼터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건강한 먹거리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계란 하나도 그냥 먹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물복지 그 끝에 일자가 왜 일자이며 사자, 뭐 삼자는 어떤 수준이며 이런 것들을 생활 안에서 좀 설명하면서 되도록이면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사실 신경 쓰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업을 제안을 해주실 때 너무 반가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가공식품에 익숙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철에서 이러한 과일들이 나오고 평택 지역에서 그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하면 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매번 다른 구성으로 보내주셨고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사진을 봤거든요. 오늘 이러이러한 게 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평택에서 나요. 뭐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스턴트가 익숙한 이 청소년들한테는 아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이라는 거, 유기농이라는 거, 그리고 로컬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서 로컬 식품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아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경험들이 추후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그 먹거리 선택에 대한 그런 또 다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보내주셨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들어서 아는데 매번 이제 구성품에 맞게 종이 박스 또는 신선도가 필요한 것들은 스티로폴 박스 굉장히 그 신선하게 도착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정말 신기하게 매번 다르게 다양한 구성을 해주셨다라고 좀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체리, 샤인머스켓,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것들 아이들은 가장 좋아했던 게 그 체리하고 샤인머스켓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어떤 유기농의 이제 재료를 가지고 가공식품이 된 것들도 보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뭐 밑반찬이나 이런 류는 사실은 아이들은 평가는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게 있고 제 입맛은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뭐 나름의 이제 그 사업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 다양한 이제 뭐 그 구성도 좋았고요. 아이들한테 이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 쉼터 입장에서는 되게 그 고무적이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주소지를 평택에 둬야 된다라는 조금 그게 좀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안성이나 그 근방에 저희가 쉼터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남자 청소년 쉼터도 없고 여자 청소년 쉼터도 장기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시 단기, 중장기 역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성도 그러니까 이 근방에 있는
요 평택시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요 외부 시에 있는 그 청소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다음에는 좀 가능하다면 그 이제 주소지를 조금 벗어나서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 여러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먹거리와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바른 먹거리, 그다음에 뭐 그 제로 웨이스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많잖아. 이런 게 좀 연결이 돼서 조금 먹거리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먹거리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그 뭐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은규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쉼터에 가서 제안을 하면서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다 될 거라고, 왜냐하면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에서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소이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경기도가 아니라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꼭 필요한 친구가 안성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사업 내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경기도 사업이면 경기도 사업답게 좀 경기도까지 확대해서, 평택이긴 하지만 경기도까지 확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평택에 있는 농산물 꾸러미가 경기도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연계되는 사업이 청소년 쉼터와 그리고 이제 먹거리 미보장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경기도 먹거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먹거리 보장본과 위원장이신 김찬수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먹거리 보장분과 위원장 김찬수입니다. 원래는 먹거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옆에 계시는 김덕일 위원장님께서 원래 다 하셔야 되는데 저보다는 김덕일 위원장님이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민간 공동위원장님이시기도 해서 원래는 김덕일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먹거리 전략, 경기도 먹거리 전략이라기보다는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와 관련해서 그 시민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그 문제점, 뭐 그런 것까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먹거리 전략하고 관련해서는 뭐 제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먹거리 전략하고 관련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서부터 2023년도까지 비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 방향, 뭐 핵심 가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략 방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은 지역 농업 농촌과 연계해서 도민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게 방향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추진 전략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민 누구나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 그다음에 지역 농업과 연계해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한다. 네 번째가 민간 합동의 먹거리 전략 실행 체계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핵심 목표가 있는데, 그건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추구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부분, 그 밖에 공공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아침 결식률이 지금 되게 높은데 그 아침 결식률을 감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시도 먹거리위원회가 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이제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31개 시군 중에서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푸드 플랜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개 정도가 먹거리위원회나 푸드 플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먹거리위원회, 먹푸드 플랜 이런 거 관련돼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핵심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먹거리 보장 분과여서 먹거리 보장 분과는 이제 첫 번째 있는 세타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가 빈틈없는 먹거리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가 먹거리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먹거리 보장 분과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에 보시면 그 2019년도 경기도 먹거리 전략 과제별 추진 실적에서 달성률이 이제 120%된 것하고 또 달성률이 80% 미만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120%는 이제 달성됐다는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미추진 또는 뭐 달성률이 80% 이하라고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무료급식소의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9.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2019년도 먹거리 전략 및 추진 과제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요거 보시면 시군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 뭐 경기도 시군별 먹거리 접근성 조사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농업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먹거리 보장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먹거리 보장 사업 중에서 경기도 먹거리 보장 실태 조사가 있는데 이 실태 조사 상에서 보면 생산 지도하고 소비 지도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 지도는 거의 경기도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소비 지도도 지금 그 먹거리 실태 조사하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군 단위에서도 생산 지도와 소비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농업 지도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지도가 될 텐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농업 지도 관련된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면 이런 먹거리 보장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 그 밖에 여러 가지 농업하고 관련된 연계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보장하고 관련해서 먹거리 보장 사업하고 관련해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가 2021년이고요. 2020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치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안 가져왔는데 2020년도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사업 실결과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에 보면 뭐 목적이나 추진 배경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이나 그 밖의 부분들은 아까 유인물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요. 똑같이 사업 예산이 5억 원이었었고요. 그 추진 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진 실적이 페이지에 보시면 20개 시군 70개 단체에 지원해 줬다면 2020년도에는 19개 시군에 49개 단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그런 거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그 시민활동 지원 사업에서 좀 늘어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지역 농산물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를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실직, 휴직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취약계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먹거리 보장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부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업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점검하는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시민활동 지원 사업을 했긴 했는데 이게 70개 단체 지원을 해줬는데 현장 점검이나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지역 농산물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면서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2022년도에는 이 보완점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평택 씨도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지역 농산물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2022년도 시민활동 지원사업 할 때는 좀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김찬수 위원장님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모니터링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보완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그 반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먹거리 보장 분과 위원장이시니까 먹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보완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김성우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평택시도 지금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김성우 센터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김성훈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저희 재단에서 갖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더군다나 경기농수산진흥원의 그 신임 원장이신 안대성 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평택시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취약계층 공급급식입니다. 저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 플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푸드 플랜의 실행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농림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푸드 플랜의 정의를 보면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유통과 소비, 폐기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영역의 포괄적인 대응 전략.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의 그 단순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폐기까지 들어가니까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란 문제라든지 이런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 이 푸드 플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푸드 스탬프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13%가 미국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먹거리 보장 지원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드는 이제 예산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최대로 지금 인상이 돼서 1인당 150달러로 지금 대폭 인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54개 품목이 음식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채소, 과일, 우유, 뭐 쇠고기, 이런 밀, 이런 신선 농산물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푸드 플랜 차원에서 수립된 우리 평택시 푸드 플랜에 대한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푸드 플랜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의 110개 지자체가 이 푸드 플랜을 했거나 수립했거나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지자체가 현재 한 60개 되고요. 지금 평택시 푸드 플랜 시사점은 역시 먹거리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먹거리 그 지원을 보장 체계를 공동체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푸드 플랜 시사점에 보면 죄송합니다.
푸드 플랜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금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차상위 계층하고 그 빈곤계층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킨 그런 개념인데요. 현재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논의는 여러 가지 이제 각 기관마다 좀 틀립니다. 복지부에서 현재 커버하고 있는 우리나라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200만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농림부 쪽에서 계산하고 있는 방식은 미국이 한 13%인데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에서 한 500만 이상은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푸드 플랜 시사점에 보면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드림 카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드림 카드를 보면 편의점에서 70%가 쓰이는데요. 이게 이제 라면 같은 걸 주로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 먹거리, 신선 채소, 신선한 농산물로 전환시켜 보자.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제 푸드 플랜의 핵심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재단과 같은 이런 것들을 푸드 플랜에서 이제 설립하라고 공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 플랜의 이런 실무 추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 플랜에서 보면은 평택 시내 23개 읍면동에 마을 공동체, 아까 경기도에서 얘기하시는 마을 공동체 공유부업 같은 이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지역 내 어떤 먹거리 그 취약계층에 보장하는 체계를 만든다, 이런 형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을 공동체도 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도심에 있는 어떤 이런 데는 사회경제 조직이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2025년까지 이걸 진행을 해서 평택의 청년 공동체도 육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성면에 있는 지역 공동체, 특히 이제 푸드 플랜 같은 거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걸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오성면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 공동체인 오성면 분여회하고 연계를 해서요, 지역에 있는 60명의 노인들에게 돌봄 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현재 이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 해서 현재 그 평택시 복지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 케어 그 공동체의 사회보장과 그다음에 이거를 로컬 푸드를 결합을 해서 커뮤니티 급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먹거리 재단 형태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짧아서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로컬 푸드를 이렇게 보면요, 로컬 푸드 시장이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들어서면서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새벽 배송 같은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새벽 배송 시장은 중앙 집중식 물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컬 푸드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이것이 커지면서 오히려 로컬 푸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올해도 강화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로컬 푸드 꾸러미 사업인데요. 현재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저희들이 꾸러미를 배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동구매 같은 거를 통해서 맘카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7, 8일간 진행한 실적은 한 520건 정도 이렇게 꾸러미가 발송이 됐고요. 현재 오늘날까지 해서 추석 배송 세트까지 해가지고는 한 1000건 정도 발송이 됐고, 금액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꾸러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추석 특판에서 꾸러미 실적인데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은 저희들이 청년 키움 식당 평택점을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식 쪽에 우리 로컬 푸드에 대한 어떤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식재료 음식에 대한 활용이 제일 많은 식당을 통해서 로컬 푸드의 중요성을 인식도 하고 소비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외 입양인 꾸러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재단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신선 농산물들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해외 입양을 갔다가 돌아온 그 젊은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취업이나 이런 거 비자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한테 매달 2번씩 해서 꾸러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재단에 출하하고 있는 농민들이 로컬 푸드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택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꾸러미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알찬 구성입니다. 8월 달에는 또 이제 쌀의 날? 뭐 이런 걸 기념해서 이제 쌀 관련해서 꾸러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받고 있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22년에 평택시 복지재단과 협업해서 오성면 분녀회와 함께 커뮤니티 급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 정착이 된다면 평택의 28개? 21개인가요? 23개 읍면동에도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해주실 우리 권현미 시의원님, 네, 평택의 먹거리 보장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진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생협에서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사로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된 이후에 이제 올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가오는 이제 10월 달에 다음 달에는 이제 평택시 먹거리 보장 지원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평택시의 이 먹거리 관련된 정책, 먹거리 보장 관련된 정책 5개년 계획인데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화면이랑 같이 보시면은요. 평택시는 지난 2020년 12월에 평택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현재 평택시는 농가 인구 및 경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소농 중심의 쌀, 배 등 전통적인 주산지로 경지 면적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평택시 자급률은 전체적으로 68%며 좀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 선순환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그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에 대한 생산 지원 그리고 지역 농산물 공공 조달 체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평택시에서 실행을 계획 중인 먹거리 정책안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들입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한 기획 생산,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산물 가공 사업 지원, 생태 보전 농업 실천 마을 조성 사업, 로컬푸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건립되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유휴시설의 요리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공유 부엌 사업, 관내 기업 미군 부대 등의 정기적으로 이동 판매를 병행하기도 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 구축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애 주기별 먹거리 보장 사업을 통해서 유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는 식재료 금액을 차액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시설 지역에서도 식재료 차액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료급식 지역 식재료 차액 지원 사업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먹거리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 5개년 식생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평택시 먹거리 시민연대 등의 식생활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됩니다. 평택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평택 푸드플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시설 운영을 2023년부터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식생활 교육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의 식생활 교육시설 보완 및 신규 설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평택시 푸드플랜의 컨트롤 타워로서 작동될 것이고 먹거리 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가 평택시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먹거리 정책과 인프라 현황, 정책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사와 공유를 위한 지역 농업 통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크게 5가지 주제 안에 20개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결재와 그리고 이제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의 열정적인 도움이 있어야겠지만 2022년부터 이 2026년까지 총 사업비는 372억 4,700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원은 유동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9억 9,700만 원이고요. 도비는 14억 9,200만 원, 시비는 268억 2,200만 원 정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들 중에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먹거리 보장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요. 이를 근거로 해서 평택시에도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평택시의 먹거리 보장 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보면 이제 그 계획들 가운데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평택시 먹거리 정책이 공공성을 가지고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 그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민간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권현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평택시 먹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먹거리위원회가 설치가 될 거고 거기에서 먹거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먹거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먹거리를 교육하는 많은 단체들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다 포괄되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이신 김덕일 부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평택시 먹거리 시민연대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주셨고
또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평택 농업희망포럼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 중이신 우리 김덕일 부회장님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 맡고 있는 김덕일입니다. 몇 장 안 되지만 PPT 자료 띄워주시면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1992년 리우에서 세계 환경회의를 하면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국 단위, 그 다음에 도 단위, 그 다음에 시군 단위의 의제라고 얘기했던 조직들을 만들게 됐죠. 평택은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이라는 그 명칭으로 활동을 20년 정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의제 중에 먹거리, 농업에 대한 의제들도 한 축으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 1999년도에 지속가능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이 출범하고 나서 2000년도 초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일부 축산 농가들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 지금은 이제 세기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가 되는데요. 그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700여 세대 그 주민들하고 오리를 키우는 사업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그 음식물을 감량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최근까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위원들과 또는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최근에도 계속 우리가 로컬푸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처럼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진행을 하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학교 급식, 특히 이제 친환경 급식을 제외한 우리 이제 평택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는 대다수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 한 40%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한 60% 또는 고등학교 전체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학교 급식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 농산물을 먹고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 학교들이 실제로 지역 농산물 또는 경기도산 농산물보다는 타 지역 농산물 또는 10%에서 한 15% 정도는 수입 농산물을 사용을 하더라, 뭐 이런 결과를 2011년도에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푸드 마일리지를 통한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부터 지역에서 계속 도시화되는 평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농업에 대한 접근성들이 떨어지면서 농산물에 대한 이해 부족 부분들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상자농법, 도시농업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푸드 마일리지 모니터링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일부 지역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했었냐면은 통복시장에 가서 우리 평택 산이라고 생각하는 농산물을 한번 사봅시다 해서 아이들에게 5,000원씩을 이렇게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5,000원을 가지고 한번 평택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한번 사봅시다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통복시장에 가서는 지역 농산물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고 확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이제 평택에서도 이제 로컬푸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재단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로컬푸드에 가서 이제 로컬푸드에서 장보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했던 이런 일들이 지속협에서 진행했던 일이었고요. 2016년부터는 북부 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
취약계층 아이들만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한 학교에 보통 한 20여 명 정도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 한글도 깨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부모들 때문에 사회적 이 활동들도 거의 못하고 지역아동센터조차도 거의 못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다가 선생님들이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초등학교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먹을거리 또 문화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한 절박성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장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 지속협에서 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들이 좀 어려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올해는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대는 아까 우리 김찬수 위원장님 얘기 주셨던 것처럼 지속협이 직접적으로 경기도 먹거리 보장 사업 지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100명,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탈하신 이탈 주민들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험과 더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협이 해왔던 먹거리 관련된 사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 유엔에서 파리 기후 회의를 통해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만들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향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17개 목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농업과 먹거리에 관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 속에는 5개 정도의 세부 목표가 있고, 이 세부 목표를 잘 이행하기 위한 3개의 이행 수단을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1 하면 이제 첫 번째 세부 목표가 될 텐데, 여기서는 기하 종식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거의 8억 인구가 기하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기하 종식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경기도 사례, 평택 사례도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의 먹거리 미보장 인구가 5% 또는 7%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 목표가 우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다 보고 있고요. 2-2번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양 부족을 종식시켜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평택의 먹거리 보장 실천안을 이렇게 보니까 세 번째 전략 목표 중에서 먹거리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산모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곳곳곳곳에 영양이 부족한 것들을 종식시켜내기 위한 것들을 전 세계적인 목표로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규모화되어 있고 또 자본이 집약된 자본 중심의 이런 농업, 이런 곳에서 좀 탈피하거나 또 이 세계 글로벌 푸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푸드 시스템 속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농, 여성농, 가정농들의 소득을 2배로 증가시켜야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엔에서 이렇게 소농이라든지 가정농 중심의 농가를 소득 보장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의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지력을 유지한다라든지 또는 농지를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종자라든지 식물, 가축 등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해 나가자. 사실 지금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은 한 가지의 단일 품목들, 그러니까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또는 커피라든지 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대규모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막아내야 되겠다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유엔이 목표로 하고 있는 5가지 이런 목표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두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농업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 농가 소득원을 다약하고 경영 안정망을 확충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구축한다. 종자 작물 가축 및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식량 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서 식료품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목표예요. 이 목표는 유엔에다가 5년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보고를 쭉 했는데 유엔에서 그 빠꾸를 당했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전 영역, 일본부터 17번 목표가 있는데 전 영역에서 비범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도 작기는 하지만 먹거리 관련된 목표를 3번의 목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자급, 그래서 경기도가 계속 도시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경기도가 유지해야 될 농업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경기도 도민들의 농업 먹거리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하고, 두 번째는 로컬푸드 이용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에서 경기도 농산물이 지금 그 들어가고 있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 또 품목별로 어떤 것들을 더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생활 교육. 아까 이제 권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실현시키게 한 방도로 식생활 교육을 좀 강화하자, 뭐 이런 거를 경기도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평택시가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 2번의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진 평택형 지속가능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할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가 진행한 먹거리 보장 시민단체 활동이나 공유부엌 사업, 이것이 내년에도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확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활동해 주신 먹거리 시민연대도 역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그 청소년 쉼터 단기 그 센터에서도 역할 많이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발표를 토론을 모두 들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평택 지속발전 협의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고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중에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홍정희님. 일단 토론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약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한 질문도 약간 또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그 배농 영농 조합법인과 그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연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처럼 약간 이런 사업에 시민으로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약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일단 작은 질문 하나고요. 또 농업회사가 복지센터 등의 약간 이런 꾸러미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으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지, 약간 어떤 절차를 갖추는 건지, 이렇게 시민이나 약간 농업회사로서 이런 부분에 좀 복지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민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랑요. 그 제가 만약에 농업회사를 만들었는데 복지센터에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싶으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거 두 가지가 궁금해요. 아, 네. 저희 이제 평택 먹거리 시민연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먹거리 보장 사업을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농영농조합 법인에 있는 생산자들과 그리고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는 평택시에서 선정된 13명하고 그리고 청소년 단기 쉼터에 있던 17명 그렇게 포함해서 30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시민으로서 단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시민으로서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정경 대표님이나 이훈주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 배농에서는 농산물 준비하는 게요. 일반 간행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 무농약 제품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실 의향이 계시면은 무농약 제품을 좀 이렇게 생산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다음부터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홍영민 학생 제가 잠깐 또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네. 먹거리 보장 사업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곳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사업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 말고 먹거리에 대해서 취약성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농산진흥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향후에는 도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경기도가 예산을 만약에 100억을 투입한다 이러면은 시군에서도 같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지역에 시군이 시민사회가 요청을 하고 복지단체가 요청을 해서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처럼 똑같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경기도가 투입한 예산에 5대5라든지 또는 3대7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이 더 저는 확장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시에다가 요청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들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는 먹거리 단체라는 거를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먹거리 단체를 등록하는 게 5명 이상만 모이면 되거든요. 5명 이상만 모여서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거리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지원 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만 하면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먹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감안하시면은 경기도의 먹거리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변정수님. 네, 안녕하세요. 변정순입니다. 저는 농업 먹거리는 유통과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부 입장에서는 저는 평택 남부 지역에서 로컬 푸드를 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안이나 안성으로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생각하면 쌀, 호박, 배, 국산 체리 뭐 이런 거를 평택에서 특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특화 상품을 계획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먹거리 사업으로 밀키트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택에는 그런 네, 밀키트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제가 보면 이렇게 휴게소를 여행을 가면 휴게소 같은 곳에 보면은 로컬푸드 매장에 있어서 저는 많이 가보는 편인데 평택 휴게소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뭐 쌀과 관련된 그런 거 아니면 게와 관련된 그런 농작물을 봤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택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택의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오성면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송탄에 한 곳이 있고 안중에 한 곳이 있어서 평택 남부 지역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택에 평택 휴게소라고 생겼는데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택
로컬 푸드를 이용한 밀키트 제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정도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아니요. 로컬푸드 매장이 휴게소에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평택 휴게소에 로컬 푸드 매장은 없죠, 아직. 아직 없어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홍보관이 있구나. 네. 홍보관이었어요? 로컬푸드 매장은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 네.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현재 평택 휴게소에 있는 거는 슈퍼오닝 홍보관입니다. 평택 네. 특산물 브랜드죠.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관이 지금 그 휴게소에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로컬푸드 샵인샵 형태로 해서 휴게소에 한 20가지 정도 로컬푸드 제품을 지금 공급을 하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공급이 돼서 이제 휴게소 그 슈퍼오닝 홍보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품목도 구입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택 남부 지역에 직매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택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직매장을 푸드 플랜상으로 10개 정도 직매장을 갖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좀 열심히 속도를 내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직매장을 이렇게 좀 열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남부 쪽은 아닌데 용의동 쪽에는 저희들이 그 청년 키움 식당에 샵인샵 형태로 해서 로컬 푸드가 공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많이 안 돼서요. 이건 좀 널리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이 농업이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농업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곳이고요. 쌀뿐만 아니라 배도 있고 지금 저희 매장에 와보시면 포도도 품종별로 다 있고요. 또 그 철마다 또 좀 있으면 이제 그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면 딸기도 아주 품질이 좋은 딸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 한번 로컬푸드 매장에 오시면은 그때 평택에서 나는 주로 이제 가족농들이나 소농들이 재배하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실 수 있고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사과나 배나 쌀이나 이런 데 좀 묻혀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좀 널리 홍보해서 소비처도 찾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도 생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2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는 지역 공동체 로컬푸드 돌봄 급식도 시민으로서 도울 수 있는지,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직원이 되어야 하는지, 봉사활동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로컬푸드 재단이 정부 사업을 받으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먹거리 보장 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로컬푸드 재단에 대해서, 로컬푸드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센터장님께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재단에서 지금 저희 로컬푸드 재단은 평택시에서 출연한 지방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농수산진흥원하고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저희들은 민간처럼 이윤 추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데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시민들에게 이제 로컬푸드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로컬푸드를 널리 알리고 또 인식을 개선하고 그럼으로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로컬푸드 수요를 많이 창출하고 또 생산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불편함 없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고 또 민간에서 지나치게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견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직매장은 이윤 확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도시민들, 시민들, 소비자인 시민들과 농민들한테 모두 이익을 갖다가 골고루 나눠서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공공마켓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향하는 기관이고 특별히 이제
그 지역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급식 체계라든지 취약계층 급식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서 하기로 이렇게 지금 그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음식을 일일이 매일같이 갖다 드리면서 건강도 보살펴드리고 이런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재단 사업에 참여하시는 방향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그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소비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저희 그 직매장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아껴 주시면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이런 로컬 푸드 활동이라든지 어떤 지역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연대 활동이나 이런 것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도 좋지만은 생협이라든지 생협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같이 공유도 하시고,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두 번째는 먹거리 시민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하고 협동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그런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기 이 자리 토론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유통과장님하고 안대성 원장님께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오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부담은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우리 원장님 잠깐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보장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유통 분야에서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지금 알려드린 사업 말고도 의견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모니터링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도 잘 들었고요. 그 토론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모니터링은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담당 부서 업무 보고 자리여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모니터링 체계는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김덕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보장 사업이 도의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시민사회 영역도 좀 그 기부나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그리고 가능한 시군에서부터 시군비가 매칭되어져서 이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그 먹거리 보장을 하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모델들을 함께 좀 상의해 가면서 2022년도 사업 때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들 도에도 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있는 담당 부서하고도 좀 소통해서 좀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 들었었고요. 또 해야 될 일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도 심도 있게 다뤄주셨고, 그다음에 질문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갖고 했던 질문 같습니다. 자, 질문 채팅 올라온 것 중에 혹시 이것도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표 자료로 올라오냐 하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한살림 조합하고 먹거리 시민연대, 저희 쪽 지속가능 발전대학 수료생들 분들께 함께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의 추진 상황도 공유하고, 그리고 평택시와 경기도 먹거리 전략도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지역 먹거리 보장을 위한 오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지속가능 발전대학과 지속협 협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한살림
쪽, 또 아이쿱하고 그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 협의회에서도 SDG 1번, 2번, 3번의 수립과 이행체계 구축에 더 효과적이고 활성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